고전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클리닉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전시가를 어떻게 읽고 또 고전시가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고전시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정서, 표현 이런 것들 쭉 공부했어요. 어휘까지. 오늘은 전체적인 고전시가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전시가라는 것은 역사야. 시가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역사와 무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그래서 시가의 역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쪽 보세요. 자, 신석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나라에는 신석기가 없다는 얘기들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 해안가를 중심으로 보통 주거가 형성이 되어서 해안가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농경으로 넘어가는 게 신석기는 아니고 청동기와 맞물려 있다. 이런 설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울진에 보면 암각화에 보면 고래잡이 그 그림 있잖아. 그게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오래된 고래잡이 그림이거든. 그래서 고래 사냥도 최초의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읽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 한반도에는 지난번에 이제 개념을 얘기할 때 토테미즘 얘기를 했잖아. 토테미즘이라는 건 정령신앙.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안에 하나의 정령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토테미즘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토템을 믿는 부족들 중에서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를 모시는 범 토템 부족이 굉장히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이게 단군신화 얘기인데 이 곰 토템 부족, 범 토템 부족이 우리 민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군 조선의 그 피지배 계층이에요. 얘네들은 보통 한반도 지역에 살고 있던 돌궐, 말갈 이런 족속들이라고 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래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 갑자기 가죽옷 입고 돌도끼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북방에서 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청동기를 든 3,000명이 온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이거든. 이 대장이 누구였어? 환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싸움도 못 해본 거지.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늘에서 왔어. 그래서 이 환웅 족속의 세계관이 샤머니즘, 하늘이 있다는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하늘을 쳐다봤겠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전투 한번 못 해보고 이제 곰 토템 부족과 범 토템 부족이 이 환웅 부족과 연합하는데 경쟁을 한 거야, 두 개가. 그것이 단군 신화에 이제 호랑이는 굴 밖으로 나오고 곰이 이제 사람으로 변해서 환웅과 결혼을 했다. 이런 신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신족인 하늘에서 내려왔던 천신족인 환웅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이 연합해서 단군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청동기 때 이제 고조선이 굉장히 강성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고조선 연구에서 점차 지역이 넓어가니까 그렇지 않다는 연구를 하려고 동북공정이 했는데 역으로 자꾸 고조선의 영토가 넓어지니까 이제 작전을 바꿔서 고조선이 중국이었다.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중원 대륙에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민족이 있었어. 한족이라는 중국인들. 이 한족들이 이제 철을 발견한 거야. 철기. 그래서 철기로 무장한 이 한의 철기군이 고조선을 침략해 오죠. 그래서 고조선이 대판 깨지게 된 거야. 거기 보세요. 그래서 청동기가 성립되었고 한의 철기군이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고조선의 마지막 단군 내 이름이 해모수였다고 하는 거죠. 이 해모수는 단군의 직계혈통이었는데 전설상으로는 해모수의 아버지가 하느님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해모수가 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전투에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을 지켜야 되니까 아내와 임신한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형제 국가인 부여로 보내는 거지. 그때 부여의 왕은 금우아라는 해모수의 친구쯤 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게 되고 해모수는 그 한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해모수의 부인이 유하 부인이고 전설상에서는 유하 부인의 아버지는 하백이라고 전해져 있지. 하백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강의 주인. 그러니까 주몽은 굉장히 강렬한 혈통을 가진 거지. 할아버지는 제우스, 외할아버지는 포세이돈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 있다가 이 유하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알을 낳았지. 그래서 불길한 징조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알은 태양을 상징했고 태양은 왕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동물을 우리에 넣고 그랬는데 동물들이 다 피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그 알을 깨고 주몽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거죠. 활을 잘 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금화의 아들은 대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소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대소에게는 주몽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지. 왜냐하면 단군의 직계혈통인데다가 능력도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계속 대소의 견제가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것처럼. 주몽이 탄생했고
금화 왕의 아들인 대소의 견제가 있었어요. 앞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어머니가 떠나라 그래서 오이, 마리, 협부라는 3명의 친구를 데리고 남하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남하해 온 쪽에는 예전에 이제 전쟁에서 깨진 그 고조선 사람들, 조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유민들이 모여서 중간중간에 이런 부족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 당시. 구려라는 마을이,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구려라는 말은 나중에 어떻게 변해오냐면, 얘가 고려, 고을, 마을, 이렇게 변해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족 국가라는 뜻이지. 근데 이 구려라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이렇게 연맹체를 두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세서 이 5개의 부족을 아우르는 전체의 부족장이 되는 집안이 연노부라는 부족이었어. 이 부족이 연씨 부족이에요. 나중에 연개소문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리고 2번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계층이 게르부라는 부족이었어. 근데 이때 이 연노부의 왕이자 전체의 왕의 이름이 연타취발이라는 사람이었어. 연씨집안 사람 이름 정말 이상하게 짓지. 그리고 이 연타취발의 아내가 재미없니? 지루해? 소선호라는 여자였어.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비류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온조였어. 근데 주몽이 남아있을 때 이 연타취발이라는 부족장이 죽고 없었어. 세력이 흔들렸겠지? 그러니까 이 주몽이 가지고 있는 스타성과 소선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합쳐져요. 둘이 재혼하게 돼. 그러니까 이 전설상에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조선 유민들 사이에는 한나라의 대판 깨졌잖아. 그러니까 언젠가 주몽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단군의 직계혈통인 주몽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뒤앞에서 다시 부흥시킬 거라는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얘가 단군의 혈통이자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라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와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구려였는데, 우리는 구려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려야. 그래서 앞에다가 고자를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주몽이 자신을 고주몽이다, 고씨의 시조가 된 거지. 근데 이때 소선호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중요하잖아. 그 계보를 이뤄야 하고. 그래서 이 주몽하고 이 소선호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고 해.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죽으면 고구려의 2대 왕은 비류다. 그리고 만약에 비류가 죽고 없다면 온조가 왕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 그리고 아주 고구려는 되게 강성해졌지. 그러는 동안에 부여에 두고 온 주몽의 아내가 있었어. 임신 중이었거든. 근데 주몽이 얘기했지. 만약에 네가 딸을 낳으면 우리 어머니랑 너랑 딸이랑 이 부여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라.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거든 나를 찾아오게 해라. 그리고 수수께끼를 냈어.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수수께끼를 냈냐면, 바위 위에서 자란 나무가 있는데 이 밑에서 울고 있는 칼을 찾아와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유리라고도 하고 유류라고도 해요. 얘를 낳았는데 얘가 커서 막 말썽 부리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너의 아버지는 저기 고구려의 태왕인 주몽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죽음으로 치자면 애가 공부도 안 하고 할 일도 못 찾고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너의 아버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인생 역전이잖아. 정신없이 산으로 막 이 칼을 찾으러 가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막 시팔시팔 했겠지. 마루에 벌렁 누웠는데 마루 밑에서 찡 하는 소리가 난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 마루가 이렇게 생겼으면 마루를 받치는 게 기둥이 있잖아. 그지? 기둥 밑에 이렇게 돌들이 받쳐 있을 거고 요 사이에 칼이 끼워져 있었다고 해. 주몽이 귀찮으니까 그냥 밑에다 놓고 말만 이상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얘가 이 칼을 들고 고구려로 찾아와. 이때는 이제 주몽이 나이가 있어서 시름시름 막 이렇게 병이 있고 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이제 막 할 문제인데, 유리가 고구려에 와서 문을 열고 고구려사에 엄청난 그 파급력을 미치는 한마디를 하게 됐지. 아빠 이렇게. 그러니까 주몽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주기도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때? 단군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비류를 제치고 자신의 아들인 유리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야. 왕으로. 그런데 이제 반대했겠죠. 엄청나게. 그런데 예전에 주몽이 왕이 될 때 이 게르부가 엄청나게 반대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게르가 주몽의 편을 들고 나서, 유리의 편을. 그래서 이 연노부들을 찍어내고 주몽이 2대 왕에 오르는데 유리가,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황조가에 나오는 유리왕이라는 사람이야. 옛날에 유행했던 판타지 사극인 태왕사신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그렇게 해서 유리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유리가. 그 배경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배경에 있는 노래가 황조가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유리하게 밀렸으니까 소선호와 아들들은 거기에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소선호와 두 아들이 고구려를 떠나서 밑으로 남하하게 돼. 근데 이때 소선호를 따라온 귀족들이, 제후들이 10개의 가문이 따라왔다 그래.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식제라고 지어.
근데 막상 십자가 지어지고 나니까 눈치를 보던 나머지 제후들도 확 따라붙었는데 그 수가 몇 개야? 100개였대. 그래서 나라인 백제가 건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뉘어져 있어. 북방계, 고조선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가 고구려와 백제 있는 거고, 이때 사만이라고 불리던 한반도에는 그림을 좀 그려볼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강이 하나 흐르잖아. 이 강 이름이 뭐니?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막 득세하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부족이었어. 근데 이 부족들이 이렇게 부족국가로 흩어져 있다가 고구려와 백제가 해가 있었는데 그 한족이 뭐냐면 마한과 변한과 진한, 사실 아리족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런 한자를 이제 표기하는 것을 이렇게 강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이 강가 흐르잖아. 이 강 이름이 뭐니?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르는데 한자잖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기한 거야. 가장 비슷한 발음을. 원래 이 강의 이름은 아리라는 강이었어. 아리.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수도문 이름이 뭐니? 아리수인 거야. 여기에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아리수 강가에 세 개의 한족이, 중국 이름 한족은 이렇게 쓰거든. 한자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의 이 아리수가에 있는 한족들은 사실은 아리족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런 한자를 이제 표기하게 돼요. 이 한족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한족이 뭐냐면 마한과 변한과 진한이라는 세 개의 부족이었어. 근데 이 부족들이 이렇게 부족국가로 펼쳐져 있다가 고구려와 백제가 강력한 전체적인 국가로 성립이 되니까 자극을 받아서 국가로 성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나라야? 신라라는 나라가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북방계인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아리수 강가에서 성립된 마한, 변한, 진한의 연합인 신라라는 삼국시대가 시작이 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신라 건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락이라는 나라를 규합해서 이 가야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고, 이 나라에서 생겨난 노래가 구지가라는 노래야. 그리고 고구려가 성장하고 백제가 건강하고 신라가 성장하게 되죠. 근데 봐봐, 이 신라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나라, 그 당시 이제 중국은 당나라였어. 당이나 신라나 여기 중간에 있는 고구려 백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특히 고구려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옛날에 한족한테 깨졌던 고조선의 그 어떤 영화를 되찾는 게 지상 과제인 거거든. 이 당나라도 되게 부담스럽고 신라도 부담스러워서 사실 민족적인 제시나보다 이 부담스러운 나라를 부담스러워하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이 고구려 백제를 친 게 뭐야? 나당 연합에 의한 통일신라라는 나라야.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해. 그러므로 봐봐, 고구려에도 나름대로 노래가 있었고 백제에도 나름대로 노래가 있었고 신라에도 나름대로 노래가 있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자 고구려와 백제의 노래들은 사라지고 상가가 쭉 발전하게 되는 거였어. 상가는 지배계급의 노래였지.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게 신라가 한참 진행되고 가는데 이 신라라는 나라가 500년 이어진 나라거든. 그런데 500년, 700년 이렇게 이어진 나라인데 이 마치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다가 기어코드 이스라엘 일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처럼 이 신라의 그러니까 남방계인 한족의 지배 밑에 있던 조선족들이, 이 고구려 백제 계열의 이 사람들이 무려 5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면서도 이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기어이 이걸 들러엎은 사건이 고려 건국인 거야. 그러니까 고려 건국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뒤바뀌는 사건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평민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노래인 고려가요라는 게 있어. 고려가요도 매우 평민적이고 리버럴하고 진솔한 성격을 가지게 된 거지. 자, 거기 봅시다. 다시 한번 표를 보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는데, 그래서 상가가 발전하게 되고, 조선족 피지배에서 한정을 대체하다 평민적 성격의 문화가 이제 성립이 된 거지. 그래서 고려의 노래인 고려가요는 매우 평민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고려를 세운 나라가 사람이 누구니? 왕건이잖아. 어마어마한 장수잖아. 그래서 고려는 성립하자마자 엄청나게 강성했어. 그래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땠냐면 여기는 송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고려가 있었어. 이 세 개의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이제 멈춰버린 거야. 왜냐하면 이 송나라가 거란을 치지를 못해. 왜냐면 고려가 침공할까봐 생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산 거야. 맨날 전쟁 준비하고 세금은 많고 전쟁 준비를 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왕들이 생기면 2대 3대까지는 좀 무력이 강조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문치를 해야 되니까 문과 출신의 왕이 등장하게 돼. 그리고 이 문과 출신의 왕은 특징이 뭐냐면 학문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게 돼. 뭐 율령을 반포하고 제도를 완비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왕에게 사람들이 후대에 어떤 이름을 보통 지어줘? 성종이라고 지어줘. 이룰성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모든 나라의 한 3대에서 5대 사이에 성종이라는 나라 왕이 등장하곤 하는 거야. 근데 이 고려의 왕이 된 성종은 굉장히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늘 전쟁 준비에 시달려 이런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돼. 그 당시에 어디에도 없던. 뭐냐면 송나라와 거란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중립국 선언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중립국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중립국이 뭔데 그러니까 중립국이라는 건 니네가 얘네들을 공격해도 우리는 니네를 치지 않고 우리는 아무튼 중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빠질 테니까 니네 둘은 알아서 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란하고 송나라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이 성종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증거를 했지 그러면서 병장기들을 다 녹여서 농민들한테 농기구를 만들어서 나눠줬어. 전쟁의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참 의도는 좋고 그랬지만 그 시대니까 너무 일러서 거란이 보다가 우와 대단한데 그러고 쳐들어온 거야. 이 고려란 나라가 그렇게 당할 나라가 아닌데 그게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인 거야. 그 밑에서 장군이던 동생이 있었어. 얘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러게 너희들은 관심 줬겠지만 천추태후라는 사극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란한테 1차, 2차 깨지고 나서 그게 막 3차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 원나라에 또 침입을 받아서 지배가를 거둔 거지.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지배기를 거쳐요. 일제처럼. 그래서 친원파들이 득세하게 돼. 그래서 고려시대 그때부터 왕의 이름에는 앞쪽에 충자가 붙어. 충녀랑 충선랑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왕이 이렇게 즉위하잖아? 그러면 그 아들 왕이 될 세자를 원나라로 데리고 가. 원나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원나라 사람으로 막 키운 다음에 얘를 다시 고려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고려를 원나라의 관점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한창 이어져서 그런 그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 보세요.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권문세족이라 그래. 원나라의 친원파들이야. 얘네들 여기 써볼까? 친원파들이야. 얘들이 막 득세하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가 누가 이제 공민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됐는데 얘가 중국 원나라에 있을 때는 아주 악질적인 애였어. 고려 사람들이 치를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에 있을 때부터 고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원나라가 안심하고 얘를 고려의 왕으로 봉했는데 얘가 오자마자 돌변했어. 그래서 친원파들을 축출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공민왕이 이런 개혁을 할 때 처음으로 손잡은 게 누구냐면 그 당시는 불교 국가였으니까 불교계와 손을 잡고 이 일을 했는데 그때 앞장선 사람이 신돈이라는 사람이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돈이 막 왕비하고 짜고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평가가 달라지기는 해. 신돈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건 누가 쓴 역사야? 당시에 권문세족, 친원파들이 쓴 역사였다는 거지. 지금은 사실 어떤지는 몰라도 아무튼 신돈과 공민왕이 개혁에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몇 년생이니? 2006년생. 너희들은 2002년 월드컵을 모르겠구나. 유럽에 가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잖아. 그치? 그 터키가 일본을 동양에서 아시아에 있는데 일본을 유럽을 침공했거든. 걔네들을 오스만 투르크라고 했어.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도 유럽에서 왕따야.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를 우리가 겪었잖아. 일본인들이 강원도는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든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왕따인데 이 터키가 원래로는 투르크 돌궐이야. 우리 민족이었던. 너무 얘기가 재미없나?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민왕이 불교 개혁은 안 되겠다는데 중국에 그 당시에는 성리학이 엄청 발전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린애들을 뽑아서 중국으로 다 보내, 유학을.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시키고 중국에서 과거를 급제하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컴백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게 되냐면 사대부라는 말도 하지만 써볼까? 신진사대부라고 해. 밑에 다시 써볼게. 이 신진사대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는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가지면 대부라고 불렀어. 따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선비라고 불렀어. 얘네들이 새롭게 고려사에 진출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라고 했는데 이 신진사대부 등장하기 신진사대부의 대빵이 누구냐면 이색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색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정몽주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려사회를 친원파들을 몰아내고 고려사회를 개혁을 했거든. 성공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드라마로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정도전은 급진개혁파 고려를 물리치고 내리고 새로운 건국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지. 그게 어딨어. 고려라는 사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갈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야사이기는 한데 정도전은 외할머니가 고려의 노비였다고 해. 그래서 뭐 힘드니까 고려사를 탈출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정몽주는 뼈대기 이런 거니까 아무튼 정도전은 누구하고 손을 잡아?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성계와 손을 잡았죠. 실제로 힘을 쓴 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태조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지. 이방원. 그리고 정몽주는 이렇게 되자 정몽주도 고려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려의 국방부 장군이었던 최영이라는 장군과 손을 잡게 돼.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막 경쟁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최영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요동을 정벌하자. 중국하고 맞짱을 뜨자.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근데 이 군대를 보내니까 이성계가 반대했어. 서연아? 뒤로 가 서서 들어도 돼. 이성계가 반대한 거야. 몇 가지 불가론을 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가 없다, 막 등등등. 그랬는데도 계속 그런 게 어디서 보냈어. 근데 가다가, 두만강 여기를 건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성계가 말을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그래서 고려 사회를 들러엎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망해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조가 바로 여기 중요해. 동그라미 칠까? 맥수지탄이라는 시조야. 아까 말했지만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야 되게.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 자주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대부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 민간에 있는 노래들에다가 그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시조라는 형식을 만들어내게 돼. 고려 말에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조를 만들게 돼. 그게 막 유행하게 되거든. 근데 고려가 망하게 되니까 이 사대부들이 충신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망해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조로 지었단 말이야. 이때 가장 유행했던 그게 맥수지탄이라는 주제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맥수지탄이 뭐야? 맥수지탄의 맥이 볼이라는 뜻이거든. 다시 한번 적어볼까? 이 맥은 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자연을 의미해. 이 수라는 글자는 근심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인데 왕조는 몰락한 그 허망함을 노래한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막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게 흐름을 알면 돼. 그래서 여하튼 조선이 건국됐어. 조선이 건국이 됐는데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글로 문학들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고전 시가들을, 훈민정음,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옛날 문체로 된 고전 시가는 다 이때 번역된 것들이야. 그러다가, 세조라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지, 둘째 아들이지. 이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때에 세종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찬성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거기 뒤에 빠졌는데 이걸 계기로 많은 선비들이 어떤 노래를 짓게 돼? 충절가 써볼까? 충절가들을 짓게 돼. 그래서 이 15세기 시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충절가들이야. 왕에 대한. 그러다가 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생겨나게 돼. 그때 이 임진왜란은 사실 우리나라 시기를 나눌 때 고려하고 조선 초까지가 중세야.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근대야. 같은 왕조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서양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평민들이 완전 빡친 거야.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과 양반들을 본 거지. 무책임한. 그래서 자신들의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돼.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등장하게 돼?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돼. 써볼까요?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돼. 여기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반들 중에 일부 뜯이는 사람들이 완전 충격에 빠지게 돼. 우리가 조선 건국으로부터 정도전 이후로부터 꿈꾸던 유교적 이상사회가 유교적 이상사회라는 게 굉장히 희귀지국의 특산공론이었구나. 그래서 정치에 대한 책임과 환멸을 느끼고 다 낙향해버려. 이 사람들이 낙향해가지고 후학을 키우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중에 살인이 되고 붕당정치도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딱 좋은 거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내가 뭐하는데 정치한다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은 거지.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자연을 벗삼아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풍류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동그라미 쳐볼까? 강호한정이라는 정서야. 그런데 써볼까? 오늘의 얘기는 막 외운다기보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흐름을. 그런데 이 강호한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무 데서나 논다고 강호한정이 아니잖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해야 되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에는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너무 짧은 거지. 그래서 한 수 더 짓고 한 수 더 짓고 하면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연시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써볼까요? 이 강호한정의 주제로부터 연시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인데 한 수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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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장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는 노래였는데 이게 산문에 가깝게 변하게 돼. 그렇게 길어진 걸 뭐라고 한다? 거기도 동그라미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맨 앞쪽에 다시 차례로 가볼까요? 맨 앞에 차례로 가봅시다. 자, 거기 동그라미 치면서 가볼까? 고대 동그라미 치자.
고대가요라는 건 장르명이 아니라 그랬어. 고대에 불려진 노래들이에요. 이 고대는 시기적으로 어디야?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를 말하는 거다. 그때 불려진 노래 전하게 되는데 4개가 남아있다. 다시 복습이에요. 구지가라는 건 가락국의 노래예요. 그리고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노래예요. 그리고 황조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예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지? 그래서 거기 삼국시대 여기 가로치고 써볼까? 요 신라는 삼국시대를 말하는 거야. 시기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이 삼국시대 이래로 통일신라까지 쭉 불려지던 노래를 뭐라고도 한다? 향가라고도 한다. 이 향가라는 게 나중에 자세히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향이라고 해서 지방의 노래가 아니라 이때는 고향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래, 중국과 대별되는 이런 노래였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정리해볼까요? 서동현은 4구체 4줄짜리였어. 그리고 초용가는 이게 길어지면서 8구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9체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이 있지만 우리가 수능과 내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향가는 요 5개. 그지? 그러니까 고대가요하고 향가 합쳐서 지금 9개가 되는 거지? 우리 참고로 한번 숫자를 써볼까? 고대가요 4편. 그지? 향가 5편.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누적은 9개가 되겠지? 그 다음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라가 말하고 고려가 건국된다 그랬지? 고려의 노래예요. 고려의 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6개. 합치면 15개. 알겠죠? 그 뒤부터는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전이 좀 어려운 건데 한 15개 정도의 노래를 기본으로 좀 알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조로 넘어가 볼게요. 시조는 고려말의 시조 여기 써볼까? 14세기. 고려말. 13세기 고려말 시조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또 써볼까요? 맥수지탄이라 그랬죠? 시조는 주제별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맥수지탄. 그리고 15세기 조선초, 선초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 밑줄 쳐볼까요? 일관성 있게. 여기 맥수지탄이었다면 여기는 우국충절. 여기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넘어가 봅시다. 자, 연시조. 여기 별 3개지?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연시조 위에 써볼까요? 연시조는 16세기. 임난후입니다. 양난후. 연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17, 18세기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연시조, 사설시조.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사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이 5장에 있는 연시조와 7장에 있는 가사 요 2개. 이게 매우 중요해. 수능에서는. 마치 문법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 2개는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특히 이 옆에 있는 가사는 고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가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는 언제야? 2학년 겨울방학. 써볼까요?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이 공부를 꼭 해야 돼. 만약에 선생님과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3학년을 여유있게 보낼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 3학년 때 못해. 왜? 3학년 때는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늘 모의고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엄두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게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고대가요, 고전시가의 흐름을 보면 고대가요 작품 뭐가 있어?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같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봐요. 그리고 향가, 신라 때부터 통일시대 불려진 향가에는 서동요, 초용가, 찬기파랑가, 제망매가, 안민가가 있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는 고려가요, 다시리, 서경별곡, 동동, 정석가, 청성별곡, 정과정.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 조선시대의 시조와 연시조와 사설시조와 가사가 있다. 알겠죠?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어디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10쪽부터 본격적으로 각 장르는 어떤 특징이 있고 각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